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어? 늙어서 병들면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해. 많은 사람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함께 산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후회와 갈등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은 재혼이 미친 짓인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병수발을 들며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나이 들어 하는 재혼은 결국 서로의 간병인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픈 날에도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가 아프면 자신이 챙겨야 하고 자신이 아프면 상대에게 미안해져야 합니다. 몸이 성할 때는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한쪽이라도 병이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리라도 다쳐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치매라도 오면 결국 상대방이 지쳐가고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약을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화장실을 데려가고 목욕을 시켜주고 밤새 돌봐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병원비 부담도 커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해집니다.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나 상대가 끝까지 집에서 병수발을 요구하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재혼이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각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밝고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 숨겨왔던 병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초기 증상, 관절염 등 보이지 않는 병들이 결혼 후에 터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도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재혼을 응원할 수도 있지만 막상 간병 부담이 현실이 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문제, 요양 문제, 심지어 장례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결국 왜 재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며 갈등이 생깁니다. 나이 들어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병원비, 피로, 그리고 끝없는 희생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병수발에 바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혼 후 병수발에 지쳐 결국 이혼한 7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72세 남성과 68세 여성이 각자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아내가 간병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약을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일이 반복되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남편 역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픈 몸으로 서로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자 다툼이 잦아졌고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각자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분노했지만 아내도 자신의 건강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려 했던 재혼이 결국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병든 몸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빚이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돈을 아끼고 모아둔 사람들이 많지만 재혼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빚더미에 올라 있거나 자식들의 경제적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 후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져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기존에 진 빚이 드러나면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 몰래 카드 빚이 있었다. 자식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라면 그 빚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인데도 단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관념이 엉망이라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사람과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살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작은 씀씀이 하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배우자가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재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노후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경제적 문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식이나 친척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결국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은 새 배우자입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 라는 논리가 등장하고 결국 내 돈이 남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요구가 커지고 결국 내 삶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삶은 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 후 경제적 문제에 휘말리면 평생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고통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결국 재혼이 가져오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빚을 떠안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빚을 떠안고 빈털터리가 된 68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68세 여성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72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남성은 온화한 성격에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상태라 경제적으로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 만에 남편이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다. 라는 말에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빚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그에게 부채가 있었고 연금을 받아도 이자 내기에 급급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생활비 대부분을 아내가 부담하게 되었고 남편의 자녀들까지 아버지가 힘드니 도와달라 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끼며 모아둔 노후 자금을 갉아먹히면서도 부부인데 외면할 수 없다 는 죄책감에 돈을 계속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미 남편 명의로 대출 보증까지 서준 뒤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일부 빚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노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취미나 관심사가 다르면 오히려 같이 있어도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차이를 느낄 시간이 없지만 노년에는 온종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때 서로의 취향이 맞지 않으면 고립감과 답답함만 커질 뿐입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산책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쪽은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다른 쪽은 시끄러운 스포츠 중계를 틀어놓고 있다면 처음에는 맞춰보려 애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이고 결국 서로 피하게 됩니다. 대화조차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노년에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상대의 취미를 억지로 맞추려 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장르가 다르면 다투게 됩니다. 나는 조용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액션 영화만 틀어놓지?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작은 차이들이 반복되면 결국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한 삶이 됩니다. 또한 노년에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배우자의 취향에 맞추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이 모임을 나가려 하면 왜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냐? 며 불만을 갖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면 같이 사는데 왜 각자 노냐? 며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니 자유도 잃고 행복도 잃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혼자라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가고 싶은 여행,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취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과 재혼하면 원치 않는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결국 기대했던 행복은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답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적함을 피하려고 재혼했다가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취미 차이로 결국 각방을 쓰며 살아간 74세 부부의 사례입니다. 74세 남성과 70세 여성이 재혼한 지 1년 만에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성은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성격으로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며 수다를 나누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커졌습니다. 남성이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하면 여성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성이 음악을 틀어놓으면 여성은 지루하고 답답하다 며 TV 볼륨을 크게 키웠습니다. 남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했지만 여성은 주말마다 여행을 가자고 했고 결국 서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불만만 쌓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고 각방을 쓰며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다 며 후회했고 여성 역시 함께 있어도 외롭다 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결국 두 사람을 더 고립시켰고 기대했던 행복은커녕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할 시간이 많았지만 노년에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서로 맞추려다 지치고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침부터 음악을 틀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 며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한쪽은 새벽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지만 다른 한쪽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생활한다면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쌓이고 짜증으로 변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결국 내 집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식사 시간 하나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고 한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먹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쪽은 매 끼니를 직접 차려 먹어야 식성이 풀리는 반면 다른 쪽은 가볍게 한 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면 서로에게 맞추려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살다 보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과의 시간을 신경 써야 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나만의 취미를 즐기던 시간, 조용한 휴식 시간, 그 모든 것이 깨지고 결국 혼자일 때가 더 편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나만의 자유롭던 생활 패턴이 깨지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결국 별거를 선택한 74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74세 남성은 69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결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 아침마다 생활 패턴이 엇갈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싶어도 아내는 늦게까지 TV를 보느라 늦게 일어났고 아침부터 시끄럽게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아내는 대충 한 끼만 먹거나 가볍게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로의 습관이 맞지 않다 보니 갈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남편은 점점 집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재혼 후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별거를 제안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재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 혼자가 더 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나만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혼자가 더 편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면 상대방과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식사 시간, 취미,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서로 다릅니다. 혼자 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지만 이제는 상대방을 신경 써야 합니다.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싶어도 방 불을 꺼야 하고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어도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고 결국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고 배우자의 가족까지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평생 모아둔 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긴 해도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내 감정만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배우자의 감정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상대가 아프거나 우울해하면 함께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혼자 살 때는 단순했던 감정이 둘이 되면서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결국 재혼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더 편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지만 오히려 재혼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경제적 손해를 보고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후라면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노년에는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기보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혼자의 삶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더 행복한 길입니다. 재혼 후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혼자의 삶을 선택한 7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72세 여성은 75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상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며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남편과 생활 패턴을 맞춰야 했고 집안 분위기조차 남편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고 생활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맞추려 애쓰지 않고 다시 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혼자가 외롭긴 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며 오히려 후련해 했습니다. 결국 재혼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혼이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병수발, 돈 문제, 생활 패턴 차이, 감정적인 갈등까지. 결국 재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다. 익숙한 불편함보다 새로운 후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재혼을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가 외롭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혼 후 달콤한 행복은 잠시뿐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병을 간병하다 노후가 망가지고 자식들과 의절하며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다 파산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쉽게 재혼을 결정하면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후의 행복이 아니라 황혼의 지옥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이 과연 정답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재혼이 미친 짓인 5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혼하자마자 배우자가 병을 얻어 간병인 신세가 된 사례입니다. 이정호 씨는 72세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젊었을 때야 바쁘게 살며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었고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선자 씨는 68세로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선자 씨는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저도 남은 인생을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노후를 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간 만남을 이어간 후 두 사람은 주변의 축하 속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우리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 라는 말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손을 잡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무렵 선자 씨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 합병증과 심장질환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정호 씨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원래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고 결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선자 씨는 이를 숨긴 채 결혼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자기 연금과 노후 자금을 써가며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간병이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야 했고 음식을 조절해야 했으며 병원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밤에도 숨이 가쁘다며 정호 씨를 깨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건 선자 씨의 자식들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그녀의 자식들이 병세가 심해지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은커녕 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히 아저씨 목 아니냐? 라는 식이었습니다. 치료비도 간병도 모두 정호 씨가 감당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무료 간병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몇 달 후 정호 씨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여전히 병석에 있었고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책임지셔야죠.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결혼을 후회하며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뿐이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면 결국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건강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평생 간병 계약을 맺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해 의절당한 사례입니다. 박영자 씨는 69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자식들과 손주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손주들도 크면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동식 씨는 72세로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몇 마디 나누던 사이였는데 하루는 그가 다가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나이쯤 되면 혼자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을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동식 씨는 다정했고 늘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조차 바쁘다며 연락 한 통 없을 때 그는 늘 곁에서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말에 고민했지만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재혼 소식을 전하자마자 아들과 딸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 나이에 결혼해서 뭐 하려고요? 혹시 저 남자가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고 하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네, 엄마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 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갔고 아들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랑은 끝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는 데라는 말을 했지만 가족이 영자 씨를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찾아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이동식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던 손주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엄마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식 씨와의 생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그도 점점 무뚝뚝해졌고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 부부인데 돈 관리는 같이 해야지 라며 은근히 간섭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말한 게 맞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자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싫어서 선택한 재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불러왔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했을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해결하려다 더 큰 외로움을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배우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사례입니다. 김종택 씨는 74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날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졌고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명숙 씨는 67세로 성격이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는 너무 외롭죠? 저도 그래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 만나고 나니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간 만남을 이어가던 중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게 만나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김종택 씨는 고민했지만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혹시 그 여자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면서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부부인데 재산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뜬금없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내가 당신을 떠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살자는 의미라며 설득했습니다.
김종택 씨는 부부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지라는 생각으로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종택 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좌에 있어야 할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해 재산 상황을 확인해 보니 명숙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인출한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종택 씨가 따지자 명숙 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 끝났어요.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니까 나가주세요. 김종택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렸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면서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한순간에 집도 돈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 황혼 이혼한 사례입니다. 최성호 씨는 71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고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김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8세로 남편과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말도 세련되었고 첫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외롭죠? 라는 그녀의 말에 성호 씨는 공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애할 때와 달리 함께 살다 보니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한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고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늘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냈고 집안이 조용하면 답답하다며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살아? 좀 신나게 살아야지. 라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음식 문제도 끊임없는 갈등을 불렀습니다. 성호 씨는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지만 영자 씨는 양념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이제 좀 적응 좀 해요. 내가 늘 먹던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어요? 라며 그녀가 강하게 나오자 성호 씨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왜 나한테 맞추지 않는 거요? 결국 매 끼니마다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 습관 차이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깔끔한 성격이어서 집안이 정리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털털한 성격이라 물건을 아무 데나 두고 설거지도 밀려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면 영자 씨는 너무 깔끔 떠는 것도 병이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개월 지속되자 둘 다 지쳐갔습니다. 애초에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서로 참고 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산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터졌습니다. 영자 씨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집에서 늦도록 기다리며 연락도 없는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이라도 해야지. 라고 말하자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돼요? 그 말에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황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던 결혼이었기에 이혼하는 것도 조용히 끝냈습니다. 이혼 후 성호 씨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싫어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후회를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재혼 후 생활비 부담이 커져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례입니다. 이강철 씨는 67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 대비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도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5세로 남편과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강철 씨는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다 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지만 강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서로 기대며 사는 게 낫다 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철 씨는 노후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살 때와 둘이 살 때의 생활비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생활비만 더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씀씀이가 컸습니다.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며 고급 음식과 외식을 즐겼고 옷도 자주 새로 샀습니다. 게다가 박순자 씨는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저축해둔 돈이 거의 없었고 자식들에게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자연스럽게 강철 씨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병원비까지 모든 지출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강철 씨는 연금과 저축을 조금씩 써가며 생활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은행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여행 다니면서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강철 씨는 놀랐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무슨 여행이야? 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여태 고생만 했어요.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어요. 라며 섭섭해했습니다. 결국 강철 씨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적금을 깨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도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자식이 찾아와 엄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요. 라며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강철 씨가 난색을 보이자 박순자 씨는 한 번만 도와줘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며 부탁했습니다. 결국 몇백만 원을 줬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강철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부족함 없이 지냈지만 재혼 후 생활비가 폭등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박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생활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출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꾸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강철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싫어서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하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씀씀이, 경제적 상황, 생활 습관까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애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해외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억대야.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 예의도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말이 입에 붙었다면 지금 위험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도취의 세계입니다. 노년을 진짜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자식의 성공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물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지나쳐 도취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식의 성공만이 나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의 이름을 내 이름처럼 내세우며 자랑하고 다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은 처음에는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과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하고 나 자신도 거기에 빠져 허상 속에 살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의 중심은 온통 우리 애는 말이야로 시작되고 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들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삶을 채워줄 것 같지만 결국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에 도취되면 스스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으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건 자식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닙니다. 자식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인 내 삶까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성취 없이 자식의 성공에 기대어 자부심을 느끼려 하면 정작 내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의 성공에 도취되면 나도 모르게 자식을 통해 살아가려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은근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자식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하고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면 허전하고 내 말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 속상해집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입니다. 자식이 잘 됐든 안 됐든 내가 즐겁게 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내 인생의 업적으로 삼고 거기에 기대어 살면 나중에 자식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성공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인생은 별개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빛나는 사람은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인생 경험이 많다는 착각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많다고 해서 그 경험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것을 기준 삼아 남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방식이 현재에도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라는 말로 후배들을 훈계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다 보면 결국 주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조언이 항상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현재에도 통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법이 이제는 낡은 방식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경험에 도취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나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라며 평가절하거나 최신 기술과 문화에 대해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모르는 것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세상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며 시대에 따라 정답도 달라집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결국 남는 것은 고립과 외로움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보다 요즘은 어떤가? 라고 묻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도태됩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갇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될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우쭐하기보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거에 도취되지 않고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피곤해지고 대화는 단절되며 나 자신도 과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어지면 결국 남는 것은 고립뿐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면 젊은 세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 라는 말만 반복하면 결국 듣는 사람은 지겨워지고 소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나 때는이라는 말이 비교와 비난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 우리 때는 다 참고 살았어라는 말은 결국 젊은 세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될 뿐입니다.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과거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세대 간의 벽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옛날이 훨씬 좋았어. 그때가 진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었지라며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시대에 뒤처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즐기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노년의 삶도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 때는에 머무르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현재와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지혜는 과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 때는이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은 어떤가? 라고 묻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눌 때 과거의 방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과거에 도취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나 때는이 아니라 지금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가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노년에는 무조건 편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삶의 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편안함에 도취되어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몸은 나태해지고 정신은 둔해집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기존의 익숙한 환경 속에서만 머물려고 하면 결국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제 힘든 일은 안 해도 되라며 운동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고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해지면 결국 남는 것은 무료함과 외로움뿐입니다. 편하게만 살려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도전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집니다. 뇌는 계속 써야 늙지 않고 몸은 계속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노년이니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모셔야 하고 주변에서 나를 배려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도취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노년을 진짜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감과 활동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입니다. 편안함에 도취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년은 무조건 편하게만 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몸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편안한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노년의 삶도 빛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세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올바른 삶을 살아왔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가치관도 변하기 마련인데 과거의 기준만을 고집하며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며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나약하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과연 과거에는 모두가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었을까요? 과거에도 비겁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도 변하기 마련인데 마치 과거가 완벽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들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세대 간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무조건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주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챙겨주면 자식된 도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누가 더 도덕적인 사람일까요?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제멋대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짓는다면 결국 소통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덕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준만을 고집하며 젊은 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젊은 세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젊은 세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세상의 변화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과거에 맞았던 것이 지금도 정답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순간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는 말이 입에 붙으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식이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문화, 생활 방식,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결국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결국 고립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변화보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을 때 굳이 저런 걸 왜 써?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편해진 것처럼 변화는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아날로그 방식이 좋아. 요즘 것들은 너무 복잡해라며 변화를 외면하는 순간 새로운 흐름을 따라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믿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젊은 세대가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해도 너희는 아직 몰라. 그런 건 다 필요 없어라며 무시하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보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은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사람에게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믿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점점 뒤처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을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을 진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취된 착각 속에서 점점 외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마지막까지 빛날 것인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노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10년은 더 젊어질 수도 10년 더 빨리 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살고 어떤 사람은 외롭고 초라하게 늙어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결국 후회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노년에 가지면 안 되는 7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노년은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가지면 안 되는 7가지 중 첫 번째는 지나친 참견과 간섭입니다. 지나친 참견과 간섭은 노년을 외롭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필요 이상의 간섭과 조언은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나를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됩니다. 자식이든 손주든 주변 사람이든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틀렸어. 같은 말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결국 잔소리로 들리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해주던 자식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손주 교육에 대한 간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는 조언자가 되어야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다. 요즘 교육 방식은 엉터리다라며 지나친 간섭을 하면 결국 부모와 갈등을 빚고 손주와의 관계도 어색해질 뿐입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지나친 간섭은 문제를 만듭니다.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 돈으로 이런 걸 사면 안 되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같은 불필요한 간섭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하고 점점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며 고립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친 참견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침묵하는 지혜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견과 간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더 편하게 다가오고 관계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조언을 줄이고 대신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될 때 노년의 인간관계는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 관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외모 관리에 대한 무관심은 노년을 초라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잃게 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가꾸는 일을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급격히 늙어갑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와서 뭘 꾸미겠어? 늙었는데. 무슨 화장이야? 이 나이에 옷을 신경 써봐야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가꾸는 일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쌓이면 어느새 거울 보는 것도 싫어지고 외출하는 것조차 귀찮아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외모를 신경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함이 결국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외모 관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대개 몸 관리도 소홀히 합니다. 머리를 정리하지 않고 옷을 대충 걸치고 씻는 것도 귀찮아지면서 점점 자신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고 혼자가 되는 순간 외로움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적절한 피부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스스로를 가꾸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순간 행동과 표정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기분 좋게 옷을 차려입고 가벼운 액세서리를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자신을 가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이 마음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가꾸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꽉 닫힌 사고방식입니다. 닫힌 사고방식은 노년을 가장 빠르게 고립시키고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위험한 독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스스로를 외로운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야. 요즘 것들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살던 때가 더 좋았어 라고 말하며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뒤처지게 만들고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사고가 멈추는 순간 사람도 멈추고 삶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기술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세상과 점점 단절됩니다. 자식, 손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되면서 결국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나는 이런 거 못 배워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더 불편하고 외로운 삶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닫힌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도 치명적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그건 틀렸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 라며 반박하면 결국 아무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이 심해지고 결국 혼자 남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사고방식도 유연해지고 인생도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나는 모른다, 배울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재미는 사라지고 고립이 시작됩니다.
사고방식을 닫아버리면 세상과 단절되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노년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닫힌 사고방식을 버리고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노년을 불안과 후회로 가득 채우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가장 쓸모없는 습관입니다. 내일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걱정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루 종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거나 돈이 더 생기거나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남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허비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걱정은 특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몸속 염증이 증가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괜히 나갔다가 다치면 어쩌지? 라는 걱정 때문에 외출을 피하고 병원에 가면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무섭다며 건강검진을 미루는 순간 몸과 마음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우리 애가 힘들지는 않을까? 손주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같은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몇십 년을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부모도 자식을 놓아줄 때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더 즐거워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걱정을 반복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노년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할 뿐입니다. 걱정 대신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채우고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자존심입니다. 지나친 자존심은 노후를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강한 것이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도움을 거부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자존심을 접어야 할 순간도 생깁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부탁 못해. 남한테 신세 지느니 차라리 안 한다. 이 나이에 창피해서 못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삶은 점점 좁아지고 기회는 사라지며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지나친 자존심이 걸림돌이 됩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고 도움을 주겠다는 가족의 손길도 거절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느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면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먼저 다가와 줄 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마음의 벽을 먼저 허무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자존심이 방해가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긴 늦었어.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변화는 없고 점점 세상과 멀어질 뿐입니다.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으며 오히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젊게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노년은 더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관계 속에서 더 유연하게 살아갈 때 노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고립된 자존심을 지키느라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마음을 열고 더 나은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노인은 가족과 거의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며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고 어려운 순간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자식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내 힘으로 살아야지 신세 지느니 그냥 혼자 해결하겠다는